샬롬 삼국지 7권 6번째. 우리 형님은 대한의 황숙이십니다. 형수께서는 부디 그분에게 욕됨을 끼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떠나가시더라도 우리 형님의 은희를 생각하셔서 되도록이면 빨리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 조은과 아두만 자기 편 배로 옮기고 동호에서 온 5척의 배는 손부인과 함께 가도록 버려두었다. 형주를 되찾기 위한 동호의 절묘한 계책은 막판에 와서 장비와 조언에 의해 다시 한번 어긋나 버린 셈이었다. 장비와 조언은 아두를 무사하게 되찾은 공을 서로에게 돌리며 흐뭇한 마음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그런데 미처 면이 가기도 전에 이번에는 형주의 수군을 모두 끌어모은 듯이나 많은 배들을 만났다. 동호 전체와 한바탕 수전을 벌이더라도 아두만을 되찾으리라 벼르고 나선 공명이 이끌고 온 배들이었다. 공명은 장비와 조언이 이미 아두를 빼앗아 오는 걸 보고 기뻐해 마지 않았다. 아두를 굳이 데려가려는 동호의 속셈을 누구보다 훤히 알아볼 수 있는 그였기에 장비와 조언이 더욱 대견스러웠다. 강가에 배를 대고 그들과 말머리를 나란히 해 형주성으로 돌아오면서 거듭 그들의 공을 지하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가맹관으로 그를 보내 그곳에 있는 유비에게 손부인이 강동으로 돌아간 일을 알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앞뒤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은 유비와 손부인의 금실이다. 그 얼마 전 오빠인 손권을 저버리듯 하고 유비에게 빠져 동호를 떠난 손부인이 이제는 손권을 위해 유비를 저버리듯 동호의 계책이 이루어지게 해주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 편지에 속았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변화가 얼른 수긍이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사에 의지하는 편이 온당할 것 같다. 원래 유비와 손부인의 결혼은 동호 쪽에서 발벗고 나선 정략의 일부였다. 유비에 대한 정책에서 동호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결혼은 연희예서처럼 강경파인 주유가 꾸밀 계책이 아니라 온건파인 노숙의 유비를 회유하기 위해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고 한다. 그 때문인지 손부인과 유비의 결합은 전부터 무리한 데가 많았다. 먼저 손부인은 아버지 손견이 일찍 죽은 데다가 국태의 부인으로 보면 둘도 없는 외동딸이라 어려서부터 제멋대로 자랐다. 유비와의 전날 밤 부분에서 제법 그럴듯하게 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손부인이 항상 무장한 계집종들을 데리고 다니며 사내처럼 칼쓰기를 좋아하였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성격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인데 유비는 못내 그런 점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거기다가 버릇없이 자나 오만하고 거센 성정은 더욱 유비와의 화합을 방해했을 것이다. 한편 유비는 유비대로 손부인에게 탐탁스럽지 못할 점이 또한 여럿이었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로 손부인은 꽃다운 20대였는데 비해 유비는 이미 50대였다. 또 유비는 끝내 아들로는 아두 하나만을 가지고 그 뒤로는 자식을 못 가진 것으로 보아 그때 이미 남성으로서는 그리 매력적이지 못했음에 틀림이 없다. 거기다가 자라면서 보고 겪은 오라버니의 기업에 비해 유비의 그것은 손부인에게는 거의 초라하게까지 느껴졌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래저래 유비와 형제의 정을 못 붙이고 있는데 손권의 간곡한 편지가 온 것이라면 이 사건에서 본 손부인의 태도는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어쨌든 간신히 동으로 돌아간 손부인은 오라버니 손권을 만나자마자 조은이 아들을 빼앗간 일이며 장비가 주선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듣고 있던 손권이 분을 이기지 못해 주먹을 움켜쥐며 소리쳤다. 이제 내 누이가 돌아왔으니 유비는 이미 내 친척이 아니다.
주선의 원수를 갚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고는 곧 문무 관원들을 불러 모아 형주를 칠 의논을 시작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일어나 한참 군사를 일으킬 의논들을 하고 있는데 문득 급한 전갈이 그곳으로 날아들었다. 조조가 40만의 대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번 적벽 싸움의 원수 갚음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에 극에 놀란 송건은 형주 진리를 잠시 제쳐놓고 조조를 막을 일부터 의논했다. 갑자기 싸울 상대가 바뀌어서인지 의견은 구구각색이었다. 그때 다시 사람이 와서 알렸다. 장사 장뱅이 몸이 아파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제 그 병이 깊었는지 주공께 슬픈 글을 올려왔습니다. 손건이 그거를 받아 뜯어보니 곧 죽음을 준비하는 글이었다. 구절구절 충성으로 가득한 가운데 한 구절 특히 손건의 눈길을 끄는 데가 있었다. 제가 살피건대 말릉은 그 산천에 제왕의 기운이 서려 있는 땅입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시오. 만세를 이어갈 기업의 바탕으로 삼으십시오. 어찌 보면 그걸 권하기 위해서 병든 몸을 돌보지 않고 붓을 든 것 같았다. 읽기를 마친 송건은 소리내어 울며 여럿을 둘러보고 말했다. 장자강이 내게 말릉으로 도읍을 옮기기를 권하고 있구려.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을 내 어찌 쫓지 않을 수 있겠소. 그러고는 말릉의 이름을 건업으로 고침과 아울러 돌로 든든한 성을 쌓게 했다. 한나라의 근거가 되는 도읍을 옮기는 일이 쉽지 않건만 그토록 쉽게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 손건도 전부터 생각한 바가 있었던 듯했다. 손권의 그 같은 결정에 곁들여 여몽이 한 가지를 더 권했다. 조조의 군사들이 쳐내려올 것에 대비해 유수물 어귀에 뚝벽을 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물길 위쪽에서 적을 들이치고 맨발로 적의 배에 뛰어들면 될 것인데 누군 무엇 때문에 쌓는단 말씀이오. 물 위의 싸움에 익숙한 그들로서는 당연히 물음이었다. 여몽이 찬찬히 대꾸했다. 군사를 부리는 데는 우리 편에 이로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수도 있소이다. 또 싸움에 있어서는 아무리 능한 사람이라도 싸움마다 이길 수는 없지요. 갑자기 적을 만나 보절과 기병이 함께 어우려버리면 어느 겨를에 물 위로 나가며 배 위로 뛰어든단 말이오. 그렇소. 사람이 멀리 헤아리지 않으면 반드시 걱정거리가 가까이 이른다 하였소. 자명이 멀리 내다본 것 같소. 송건도 그렇게 여몽을 편들고 그날로 군사 몇만을 뽑아 유수 어귀의 뚝벽을 쌓게 했다. 이때 허도에 있는 조조는 날로 위험과 복록이 더해졌다. 사람의 운세가 성하게 되면 아첨하는 무리가 따르게 마련인지 조조도 예외는 아니었다. 군사를 일으켜 적벽 싸움에서 입은 수모를 씻으려고 조조 앞에 장사 동소가 들어와 말했다. 옛부터 이제까지 두루 살펴도 신하된 사람으로서 승상만큼 공이 높으신 분은 없을 듯합니다. 비록 주공이나 여망이 대살아난다 해도 승상께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바람으로 머리를 빗고 피로 몸을 씻기 30여 년 흉악한 무리를 빗질하듯 쓸어 없애 백성들에게 해로움을 끼치지 못하게 하고 쓰러져가는 한시를 다시 일으켰으니 이제 다른 신하들과 더불어 재상의 자리에 나란히 앉으실 수 있겠습니까? 승상께서는 마땅히 위공의 자리로 나아가심과 아울러 구석을 더해 받으심으로써 세우신 공덕을 기림 받으셔야 합니다. 실로 아첨이라도 너무한 아첨이었다. 구석이란 무엇인가? 구석이란 공이 있는 제후에게 내리는 특전이다. 그 첫째는 타고 다니는 말과 수레에 나타난다. 나감과 물러남의 절도가 있고 그 나다님의 위험을 띠게 하고자 걷는 것을 수레로 대신하게 하는데 수레는 큰 길 작은 길을 달리하고 수레를 끄는 말과 소도 천자나
왕의 행차 때와 비슷한 격식에 따랐다. 황금 수레와 육로가 한 대, 검은 말 2쌍과 누런 말 8마리이다. 둘째는 의복에 있어서의 특전이다. 그 말이 곧 문장을 이루고 그 행동이 곧 법이 되므로 의복을 내려 그 덕을 나타내는데, 이때의 의복은 곧 왕의 예복이었다. 공룡표, 면류관의 붉은 신 등이다. 셋째는 악현이었다. 그 훌륭한 점은 남에게 돋보이기 그 훌륭한 점은 남에게 본보기가 되고, 안으로는 어짐을 품게 하고자 사용할 수 있는 가무와 음곡을 내려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는데, 이때에도 규모와 기준은 천자나 제후의 예에 따랐다. 헌현, 악기를 3면으로 버려놓고 연주하는 것, 음악과 6일, 6명씩 6줄로 늘어서서 추는 춤이 그러하다. 넷째는 거처하는 집이었다. 붉은 대문과 나무 기둥에 붉은 칠을 한 집을 내려 다른 신하들의 구별을 뚜렷이 한 것으로 보통 주호라 불렀다. 다섯째는 궁궐 안에서 있게 마련인 행동 제한에 완하였다. 얘를 지키면서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칼을 차고 전상에 나아갈 수 있는 등 특전을 주었는데, 보통 그것을 나페라 했다. 여섯째는 호분이라 하여 궁중을 지키는 군사들을 뽑아 사사로이 호위로 쓸 수 있는 특전이었다. 용맹함을 겉으로 드러내고 의를 지킴의 굳세라는 뜻으로 호분 300명을 주어 비상시에 대비케 했다. 일곱째는 궁시라 하여 안으로는 어질고 밖으로는 치우치지 말라는 뜻으로 붉은 활과 붉은 살, 검은 활과 검은 살을 내리는데, 이는 또한 마음대로 역적을 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기도 했다. 여덟째는 부월로 왕의 의장에 쓰는 금도끼와 은도끼를 내리는데, 이는 또한 사람을 마음대로 죽여도 죄되지 않는 특전이었다. 아홉째는 거창 규찬이라는 제사를 지낼 때의 특전으로 그 부모를 제사하는 데 신에게 올리는 향기로운 술과 종묘에서 쓰는 옥으로 깎은 제기를 쓸 수 있게 하였다. 한나라 조정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버린 지 오래인 조조라 신하로서는 거의 불경에 가까운 구석을 자신에게 내리게 해야 한다는 동서의 말이 그렇게 귀에 거슬릴 리 없었다. 오히려 흐뭇한 기분으로 모두가 나서서 일을 밀고 나가기만 바라는데, 문득 시중 순욱이 일어나 말했다. 아니됩니다. 승상께서는 원래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 기울어가는 한시를 붙으셨습니다. 마땅히 처음에 충성스럽고 고든 뜻을 지키시오. 겸손하게 물러날 줄 아는 절도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군사를 덕으로 백성을 사랑할 것인즉 구석 같은 특전으로 위세를 뽐내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순욱은 조조가 처음 몸을 일으킬 때부터 허도에 자리 잡고 앉을 때까지 가장 많이 제조와 지물을 빌려준 모사였다. 그러나 먼저 죽은 곽가와는 달리 그는 조조 개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를 통해 한시를 되세우려는 뜻에서 힘을 다해왔다. 따라서 조조가 차차 딴 뜻을 키워가자 그는 조조의 측근에서 밀려난 상태였는데, 이제 이빠른 소리를 하고 나섰다. 순욱의 말을 들은 조조는 갑자기 모두가 알아볼 만큼 불쾌한 낯빛이 되었다. 그러나 워낙 옳은 말인데다 순욱이 또한 자신에게는 잊지 못할 공신이라 맞대놓고 면박을 주지는 못했다. 그때 동소가 다시 나서 맞섰다. 어찌 한 사람의 뜻이 여럿의 바람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의 뜻도 들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조조의 눈치를 보고 한 약삭 빠른 말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이미 조조의 불쾌해하는 얼굴을 보았는지라 굳이 딴소리를 하려 들지 않았다. 이에 모두 동소의 말을 따라 천자께 상주하니 조조는 곧 위공에다 구석을 더해 받게 되었다. 내 일찍이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구나. 조조가
위공에다 구석을 더해 받았다는 소문을 듣자 순욱은 그렇게 단식했다. 지난날 그런 조조를 도와 힘을 아끼지 않은 것을 후회함과 아울러 이제 거침없어진 조조가 앞으로 노릴 것이 걱정되어 나온 단식이었다. 그러나 조조는 그 단식을 다른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다시는 그 자신을 돕지 않으리라는 순욱의 결의로 들은 것이었다. 진작부터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는 순욱을 은근히 노여워하고 있던 조조는 거기서 자신의 마음을 굳혔다. 순욱이 자기를 저버리고 해치려 들 리는 없지만 자기가 하는 일을 싸늘한 비웃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을 수가 없었다. 거기다가 순욱의 그 같은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번지는 것도 가슴속에 남몰래 품고 있는 야망에는 해롭기 짝이 없었다. 거한 17년 10월 드디어 대군을 일으킨 조조는 강남으로 내려가기에 앞서 순욱에게 함께 갈 것을 명했다. 이미 자신을 위해 꾀를 빌려주지 않을 줄 알면서도 굳이 순욱을 데려가려는 뜻은 뻔했다. 따라가지 않으려 들면 명을 어긴 죄를 묻고 따라 나서면 어지러운 싸움터에서 적당한 구실을 붙여 순욱을 죽여버릴 작정이었다. 이미 조조를 따라다니며 함께 일해오기 30년, 순욱이 그 같은 조조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다. 조조를 따라 나서는 채하다가 수춘에 이르러 병을 핑계 삼고 더 나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조조는 한 번 먹은 마음을 바꾸려 들지 않았다. 어느 날 순욱이 시름에 잠겨 있는데 문득 조조로부터 사자가 달려와 구름이 하나를 전했다. 풀어보니 음식을 담는 그릇이었는데 조조가 친필로 뚜껑을 봉한 것이었다. 순욱은 불길한 느낌을 누르며 봉함을 뜯고 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그릇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순욱은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이내 조조의 뜻을 알 것 같았다. 이제 그대가 먹을 것은 없다. 내가 그대에게 보낼 것은 이 빈 그릇과 같은 예정의 껍질뿐이다. 순욱의 귀에는 그 같은 조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다. 먹을 것이 없다면 죽는 길일 뿐이지 않은가. 순욱은 씁쓸하게 웃으며 그렇게 중얼거리고 미리 마련해 두었던 독을 꺼내 마셨다. 그때 그의 나이 50이었다.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그를 괴롭힌 것은 조조를 잘못 본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말라진다는 바닷물 같은 인간의 권력욕에 대한 자신의 무지였다. 뒷사람이 그런 순욱의 죽음을 슬퍼하며 노래했다. 순욱의 제주 전하를 울렸으되 가엾게도 발 잘못 디뎌 권문을 찾았네. 뒷사람들 한가로이 장량에 비기나 죽을 때는 오히려 한신에게 부끄럽구나. 일은 자신이 뜻한 대로 되었지만 조조 또한 마음이 즐겁지만은 않았다. 순욱의 아들 운이 발상과 함께 부음을 전하자 이를 받은 조조는 뉘우치고 괴로워해 마지 않았다. 뉘우침은 자신이 너무 급하게 순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데 대한 것이요. 괴로움은 자신의 야망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조차 이해받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데서 온 것이었다. 조조는 순욱을 두텁게 장래 지내게 해주고 경후라는 치호를 내려 순욱의 넋을 위로했다. 그러는 사이 강남으로 내려간 조조의 대군은 어느새 유수에 이르렀다. 조조는 조응을 뽑아 선봉으로 삼고 3만 절갑군을 주며 먼저 강변을 살펴보게 했다. 강을 따라 수없는 깃발이 벌럭이고 있는데 어느 곳에 적병이 모여 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잠시 후 조응에게서 그런 기별이 왔다. 그 말에 조조는 마음 놓고 저 내려가지 못하고 스스로 군사를 몰아 조심스레 나가다 유수구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우선 적의 형세부터 정확히 알아두어야겠다. 대군이 그럭저럭 진체를 버리고 자리를 잡아갈 무렵 그렇게 생각한 조조는 장졸 100여 명과 이끌고 가까운 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강물 위를 보니 옥은 싸운 배들이 가로 세로 줄을 맞추어 가지런히 떠 있는데 5가지 깃발이 벌럭이는 사이로 군사들이 든 창검이 삼엄하게 번쩍이고 있었다. 손권은 그중 가장 큰 배 위에 푸른 일산을 받쳐들고 앉아 있었다. 그런 손권의 좌우에는 문무의 벼슬 아치들이 양편으로 시립해 있는 게 보였다. 아들을 낳으려면 손권쯤은 되어야지. 유표의 자식들은 돼지 새끼나 강아지와 다름없지. 손권의 당당한 모습을 가리키며 조조는 자기도 모르게 감탄의 말을 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조조는 동우의 계략에 빠져들고 있었다. 조조가 정신없이 강 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한 소리 포향이 들리더니 벌려섰던 동호의 싸움배들이 일제히 조조군 쪽을 향해 몰려들었다. 뿐만 아니었다. 유수 입새에 있던 뚝벽 뒤에서도 한때의 인마가 달려나와 조조군을 덮쳐왔다. 그들이 갑작스러운 오병들의 습격에 조조의 군사들은 싸워 보지도 않고 겁부터 먹었다. 보질 마군 할 것 없이 뒤돌아보며 달아나기 바빴다. 몇몇 장수들이 그들을 꾸짖어 보았지만 아무도 멈추려 들지 않았다. 높은 데서 그 꼴을 본 조조는 어이가 없었다.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수천의 기마가 산 기슭에서 솟아난 듯 조조를 향해 몰려왔다. 앞선 말 위에는 한 사람의 장수가 앉아 있는데 푸른 눈에 붉은 수염이었다. 손권이다. 손권이 나타났다. 조조의 군사들이 이 장수를 알아보고 소리쳤다. 손권 스스로 한 갈래의 군마를 이끌고 조조를 치러 나온 것이었다. 조금 전까지도 손권이 푸른 일산을 바치고 배 위에 앉아있던 것을 보았던 조조는 손권의 그처럼 재빠른 움직임에 깜짝 놀랐다. 그 또한 군사들이나 다름없이 달아날 궁리부터 먼저 했다. 이놈 조조야 어디로 가려느냐. 조조가 말머리를 돌리려 할 때 문득 한 소리 외침과 함께 동호의 장수 한당과 주태가 말을 휘몰아 덤벼들었다. 조조의 등 뒤에 섰던 허저가 칼춤을 추며 마주쳐 나가 그 둘을 맞섰다. 조조는 그 틈을 타고 몸을 빼쳐 가까스로 진채로 돌아갔다. 허저는 한당과 주태 두 장수를 맞아 30합이 넘도록 버티다가 조조가 안전하게 몸을 빼냈다고 생각될 무렵에야 말머리를 돌렸다. 조조는 진채로 돌아온 허저에게 무거운 상을 내림과 아울러 다른 장수들을 꾸짖었다. 장수란 자가 적을 마주하고 있다가 먼저 달아나 우리 군사의 날카로운 기세를 꺾어놓다니 앞으로 2번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모조리 목을 베리라. 하지만 조조의 낭패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날 밤 삼경 무렵이었다. 갑자기 진채 밖에서 함성이 크게 일었다. 놀라 말에 오른 조조가 사방을 돌아보니 여기저기서 불길이 솟는 가운데 오병들이 물밀듯이 진채로 몰려들고 있었다. 뜻밖의 야습이었다. 그렇잖아도 낮의 싸움에서 장뜨기가 죽어 있던 조조의 군사들은 이번에도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며 당하기만 했다. 날이 밝은 뒤에 간신히 군사를 수습하고 보니 진채는 50리나 뒤로 밀려나 있었다. 2번씩이나 싸움에 쫓긴 조조는 마음이 울적했다. 그러나 그래도 내색했다가는 장졸들의 시기를 떨어뜨릴까 보아 짐짓 한가롭게 병서를 읽고 있는데 정욱이 들어왔다.
승상께서는 병법을 잘 아시면서 어찌 군사를 부리는데 신속함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을 잊으셨습니까? 이번에 승상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은 순전히 그 때문입니다. 승상께서 군사를 일으키셔 놓고도 쓸데없이 날짜를 끈까닥에 손 거는 방비를 든든히 할 수 있었죠. 유수 어귀에 둑벽을 쌓아 막고 있으니 이토록 들이치기가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허드로 돌아가는 게 좋을성 싶습니다. 가서 따로이 좋은 계책을 세운 뒤에 다시 강남을 엿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인즉 옳았으나 조조는 차마 그런 정욱의 말을 따를 수 없었다. 일껏 대군을 일으켜 와놓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조조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정욱은 할 일 없이 조조 앞을 물러나왔다. 하지만 조조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다. 침상에 엎드려 이런 궁리 저런 궁리로 뒤척거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조조는 문득 수만 마리의 말이 일시에 내딛는 듯한 거센 물결 소리에 눈을 떴다. 대강 한가운데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며 눈부신 빛을 품고 있었다. 끝.